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인철 교수님의 프레임이라는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상당히 많이 알려진 책인데요. 오소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사람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이 사람은 지적이고 부지런하며 충동적이며 비판적이며 고집이 세며 질투심이 강합니다. 그 다음 사람은요. 질투심이 강하며 고집이 세며 비판적이며 충동적이며 부지런하며 지적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더 괜찮게 느껴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람이 더 괜찮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두 사람의 특징은 전부 같거든요. 하지만 이 긍정적인 특성을 처음부터 나열하느냐 혹은 부정적인 특성을 앞에서부터 나열을 하느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뿐이죠. 그래서 인간은 처음 보는 것에 더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인간은 그런 틀을 가지고선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받는 인상을 굉장히 높은 가치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역시 비슷한 사례인데요. 책에서는 랍비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를 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랍비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담배를 피는 도중에 기도를 해도 됩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기도는 항상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라는 답변이 나오죠. 그래서 기도 중에 담배를 피는 행위는 같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기도 행위에 담배를 집어넣느냐 아니면 담배를 피는 행위에 기도를 투입하느냐의 맥락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프레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또 책에서는 이런 사례도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1,000원이 추가됩니다. 반면에 현금을 사용하면 1,000원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좀 더 기분이 나쁘냐고 했을 때 처음에 이야기한 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1,000원의 돈을 더 낸다. 조금 더 기분이 나쁘죠. 계산적으로는 둘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인간은 어떤 프레임에 좀 더 친숙하고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할인은 이득이고 기분이 좋습니다. 반면에 추가 요금은 손실이고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의 근원으로 들어가면 결국에는 생존에 대한 몸의 반응과 연관이 있을 거고요. 심리학 용어로는 손실 혐오, loss avers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작게는 이러한 행동 경제학적 관점에서 장사를 하면서 고객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지 혹은 투자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어떠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지 적용해 보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떠나서 법정에서도 프레임은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양육권을 놓고선 다투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 둘의 사정은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첫 번째 부모는 보통 수준의 수입, 건강 상태는 보통이고 업무량도 보통, 아이와의 사이도 보통입니다. 그 반면에 두 번째 부모는 평균 이상의 고수입을 얻고 있고요. 사소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업무상 출장이 잦으며 아이와의 사이는 친밀하며 사회생활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정의 배심원단은 이 둘 중에 어느 조건의 부모에게 양육권을 주어야 할까요? 사람들은 부모 E에게 양육권을 줘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질문을 달리해서 어느 조건의 부모에게 양육권을 주지 말아야 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사람들은 부모 E에게 양육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부모의 장점을 좀 더 따져보았지만 두 번째 질문에서는 부모의 단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질문의 본뜻은 같았지만 그것을 긍정형으로 물어보느냐 혹은 부정형으로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작동하는 프레임이 달랐기 때문에 실험 결과도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똑같은 내용물이라도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최후통첩 게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통첩 게임은 두 사람이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한 사람이 먼저 돈을 받고 그 돈 중에 일부를 파트너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한테 준 돈 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져가는 것이고요. 이때 파트너에게 줄 비율을 이 첫 번째 사람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의 파트너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절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거절하게 되면 둘 다 돈을 못 받게 되죠. 그래서 조금 불공정하다라고 느껴지면은 돈을 안 받는 사람들이 많게 됩니다. 하여간 이번에는 이 게임의 상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두 참여자에게 이 게임의 이름을 월스트리트 게임이라고 먼저 알려주면 참여자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더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의 제안을 하는 것을 발견했고요. 반면에 이 게임을 커뮤니티 게임이라고 이름 붙인 다음에 그 참여자들에게 알려주면 이들이 좀 더 관대한 제안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 실험 결과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을 특정 방향으로 유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프레임은 사실 어떤 기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즉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더 많은 소비를 유발하고
더 많은 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할 것입니다. 이때의 프레임은 우리가 계속 공부해온 이야기랑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나의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과거의 관점에서 현재는 어떻게 비추고 있으며 그리고 미래에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하나의 이야기 혹은 맥락 혹은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잖아요. 수십 년간 쌓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바꾸기가 힘든 것이죠. 뭔가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다던가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해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온 세계가 뿌리째 흔들리는 경험이 아니라면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쌓아왔던 것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죠. 책에서는 프레임을 설계의 대상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질 수도 있고 나를 바꾸려는 어떤 마음가짐, 노력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다면 그것은 공상으로 끝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눈앞에 놓여진 작은 실행 계획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한 걸음이더라도 단단하게 앞을 디딜 수 있는 것이지 막연한 희망으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용기 있게 삶을 살기로 다짐을 했다고 치죠. 나의 과거는 용기가 없었지만 나는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용감한 사람이야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용감하게 살아갈 거야 다짐을 하는데 사실 용기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니까 명확하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계획이 없이는 그냥 마음가짐만 처음에 가지고 있다가 특별한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 마음가짐도 잊혀지고 다시 원래의 살던 맥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게라도 어떠한 실행 방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간다. 혹은 전화할까 말까 할 때는 전화를 건다와 같은 구체적인 그런 실행 지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책 강박에 빠진 뇌를 통해서 강박증을 고치기 위한 인지행동 치료의 4단계를 공부를 했습니다. 1단계는 지금 내가 강박증 증세를 보이고 있구나 명확하게 지칭하는 것. 두 번째는 강박증이 뇌의 활동임을 아는 것. 그래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세 번째 강박증 증세가 있을 때 다른 일을 하는 것. 네 번째 강박증 행동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는 것. 이런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생각해보고 또 적고 그것을 머리에 선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목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생산성이 엄청나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다. 이것을 적어 놓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실행 방안들을 끊임없이 되새길 수 있다면 원하는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소도 스스로에게 다그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비전을 좀 더 자주 선명하게 떠올려야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생각해놓고 적고 실천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쨌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니까요. 변하기 위해서는 많은 내용들을 나의 이야기 속에 채워 넣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어떤 중요한 비전을 항상 마음에 품고 선명하게 그리면서 가야 하는데 일상에 매몰되어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 한다. 적어놔야겠다. 비전을 말이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디테일한 계획, 절차,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없다면 공상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목표를 비전을 잃지 않고 달려가면서도 하루하루 필요한 디테일을 채우려는 노력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 한 분야에서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과 채워놓는 시간들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어린 친구들에게 더 중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살아온 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자신만의 틀을 형성해야 할지 어떻게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할지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것이고 또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인데 이럴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빌려서 자기 삶에 채워놓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본받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의 전기나 자서전을 읽고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반복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그런 대상이 없다면 밀러처럼 자신이 가장 되고 싶은 이상적인 자기를 만들어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자신에게 들려줘라.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상상 속의 이야기가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한다는 것은 사실 수많은 시간 속에서 축적된 이야기의 전환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닌 것이고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여러 설계, 장치, 계획,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대가들을 샘플 삼아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좋은 이야기들로 채워보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른 사람이 나의 스토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나 또한 다른 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잘 알려진 실험인데요. 하나의 뻔한 답을 갖는 질문을 실험 참여자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때 같이 실험에 참여한 이들이 이 사람들은 연기를 하죠. 일부러 오답을 고른단 말이죠. 그래서 피실험자가 자기 빼고 주변 사람들이 전부 오답을 골랐을 때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똑같이 오답을 고를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뭐 고대부터 집단 생활을 하면서 생존을 도모했던 인간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뿌리 깊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오래되었다고 해서 다 정당화가 되는 것은 아니죠. 공동체를 위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도 때로는 정답을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옆에 있는 사람 중 단 한 사람만 정답을 이야기한다면 이 피실험자도 소신을 갖고 정답을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정답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답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과 다른 의미의 오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피실험자는 또 역시 소신을 갖고 정답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한 사람만 소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사람을 믿어줄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아이가 실패했을 때 되돌아올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딛고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좋은 프레임은 나를 바꾸는 역할을 하지만 그렇게 바뀐 나는 빛나는 내가 돼서 또 다른 빛나는 씨가 되어 사람들에게 새로운 프레임이 될 수 있다. 저런 못된 사람에 비하면 나 정도는 괜찮다는 소극적 위안과 안일함을 유발하는 프레임이 아니라 저 사람처럼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거야 라고 기준을 바꿔주는 씨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머리가 띵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 또한 누군가의 프레임 형성에 일조하고 있구나. 그것을 정량화할 수는 없겠지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 보이지 않게 나 또한 누군가에 영향을 주고 있겠구나. 그래서 오쏘도 누군가에게 프레임을 만들어 주겠노라 다짐했었지만 막상 이것을 선명하게 믿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듬고 마음을 집중해서 좀 더 좋은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잔소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책을 읽다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실 어떤 기분으로 살았는지 잘 생각이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에피소드들은 기억이 나는데 사실 어떤 기분에 그때 당시에 짓눌려서 가만히 앉아만 있었는지 뭐가 답답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이미 많은 경험들을 했고 그리고 도화지를 이미 다 그렸기 때문에 그 도화지 위에서만 생각할 수 있을 뿐이지 다시 순백의 도화지 위에서 스케치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말을 줄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듣는 이에게는 그저 의미 없는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잔소리, 쓴소리, 꼰대 같은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대신 삶으로써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항상 어떤 맥락, 프레임, 이야기에 젖어 있다. 성찰하지 않으면 그냥 사는 대로 살게 된다. 혹은 누군가가 설계한 대로 살게 된다. 인생을 생각대로 살 수 있게 영리하게 삶을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오늘 프레임 이 책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온 것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내용인데 역시 한 번 보고 끝나면 그냥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고 또 잊어버리는 것이고 여러 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같은 내용들을 계속 비춰봄으로써 우리의 이야기들을 좀 더 풍성하게 채워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